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좀 덥네요. 덥고 월요일이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대선이 D-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또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대선 관련해서는 관심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금지되는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또 어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하루하루 오늘도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그냥 시간 순대로 볼게요. 오늘 있었던 일들부터 보자면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지난 한 주 내내 다가오는 26일이 되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린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고, 뭐 따지자면 5월 1일 날 있었던 대법 판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게 복귀되고 다시 이야기되고, 그 사이에 직위원 판사 문제도 얘기가 됐다가 또 복귀되고 26일 날 뭐가 나오겠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열리긴 오전 10시에 고향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참석하신 분은 한 15분 정도, 그리고 88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요. 2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대선 끝나고 알려줄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 없음. 뭐 대충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세게 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고, 과연 초반에 그 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쓴소리의 강도가 전례 없이 높았기 때문에 예. 뭐 사실상 어떤 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실상 무슨 어디 여당 야당 정치 논평 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상당히 센 결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판사는 판사다. 네, 판사는 판사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체 판사들 가운데 소수인 그렇죠. 것이고,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수는 어쨌든 사법부 독립 문제, 재판 독립, 이걸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러다가 혹시 정권 교체 이후에 법원마저 개혁 대상이 돼서 우리한테 무슨 곤란한 처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의 어떤 민원을 먼저 생각하는 수준의 회의를 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체 88명 가운데 15명이요? 12명? 현장에 오신 분들 15명. 예. 진짜 성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회의를 본인들이 열겠다고 했으면 현장에 88명이 와야 옳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10몇 명 와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대선 이후에도 사법부 스스로 자기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결국 국민의 손으로 법원 개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판사다운, 이게 결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늘 회의 결과를 알렸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법원 안팎에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이 회의를 속개해 나가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 판사들은 원래 이런가요? 뭐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선이 뭐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초에는 이제 안건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약간 재판 개입, 그러니까 정치 개입,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런 걸로 이제 비분 관계에서 사실 이제 이게 열리는 걸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이슈가 생기면서 갑자기 확 그 동력이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됐던 바고, 지금 보면 이 판사들이 이 상황을 약간 그 사법부 조직 보위 사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그게 들고요. 다수의 의견처럼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거 간신히 또 소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8년에 그 양승태 대법원의 그 재판 그 사법농단 그때랑 또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그 고위 법관들의 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 그 탄핵 소추 사안이다 이렇게 그 법관들이 결의를 했고 탄핵 소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데 많은 법관들이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공감대를 이뤄서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런 지금 보이는 법관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기사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비법조인이 대법원장 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네. 진행한다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법관을 늘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대법관들 증언하는 대법관 뭐 것들. 100명 예. 뭐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철회한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선대위에서 밝혔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 역시도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본인의 뜻과는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사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국면에서 좀 불필요한 정치 공세의 그 어떻게 보면 원료로 좀 쓰인 면이 예.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김어준 씨 대법관 시킬 거냐, 뭐 유시민 씨 대법관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공세긴 했습니다만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이제 그런 식의 공세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 논란을 불필요하게 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 내에서는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오늘 한겨레 그 칼럼 중에요.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 있는데 이재성 논설위원이 쓰신 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87년 체제 이후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2번의 대통령 파면 사태 막바지마다 사법부라는 숨겨진 권력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그걸 잘못 이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후의 후과들 또 국민들이 겪어야 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법부의 이제 자정의 노력 이 부분을 오늘 있었던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듯한 내용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사법부 자체적인 그게 뭐 자정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대법관 증언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법관의 비법조인을 대법관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박범계 의원이 낸 안이 뭐 무슨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법관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조 경력 20년 이상만 할 수 있는 것을 뭐 법학자라든가 뭐 그밖에 다른 직군에 뭐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법조인들끼리만 이렇게 모든 그 대한민국의 그 운명과 생사 여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집단지성의 힘을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선거 앞두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딱 뭐 김어준 같은 사람을 뭐 대법관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걸 또 모든 언론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서 기사를 쓰니까 야 이거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대법관 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링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가두고 이것은 나쁜 인식이야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언론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박범계 의원실에서 낸 그 법률안이 있을 텐데 취재 기자들이 그거 보고 실제 이게 맥락이 뭔지 파악을 해서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어머 김어준 같은 사람 대법관 시킨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여론 시장을 확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14명이 앉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탄핵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대법관을 100명씩이나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장관급인데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인사는 어떻게 할 거며 실제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면 대법관을 꼭 장관급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급을 낮추고 특권을 좀 낮추고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을 좀 낮추고 예산을 좀 낮추고 평범한 시민들이 뭐 기자나 직장인으로 생활하듯이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두고 정치하는 게 직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양한 차원에서 입법, 사법, 행정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가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걸 딱 묶어놓고 14명 말고 딴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모두 우리 사회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과제인데 다만 선거 복판에 언론이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그냥 철회.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어떤 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논쟁이 붙는 양상을 보면서 좀 본질은 삭제되고 격가지만 계속 논의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장윤성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대법 관의 수를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사실 그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뭐 사건이 배당되는 숫자도 그렇고 일부 이런 인원들을 가지고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증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던 건데 다만 뭐 이제 숫자를 왜 100명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증언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조건 자체가 이대로 유지되는 게 맞느냐.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와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는 사실 뜯어보면 본질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논의인데 이것이 맥락이 삭제되고 뭐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이라느니 뭐 아니면 뭐 민주당에 의한 어떤 뭐 법원을 뭐 개혁하려는 이 시도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는 저는 본질을 일부러 안 보는 양상으로 갔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점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좀 차분하게 전체적인 사법 개혁의 틀에서 좀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사안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 흔히들 뭐 요새는 그게 어디 일각에서나 쓰는 단어처럼 되어버렸는데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조인들끼리 무언가를 해내는 일, 그들끼리 모여 있는 그 공간, 그걸 카르텔이라고 말을 해보자면 그 카르텔 깨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격하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늘리자고 그렇죠. 하는데 그것도 네. 반대하잖아요. 사회 그러니까 뭐가 곳곳에 됐든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깨라는 게 지난 그 빛의 혁명에 나섰던 국민들의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새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적 민의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그 방향성에는 예, 대부분 생각합니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우리 최혜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요야무야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될 큰일 일이죠. 나죠. 예.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비화폰 서버 확보했다라는 뉴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6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흘 후죠. 윤석열 그리고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고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원격적으로 정보 삭제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거는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주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렸습니다. 여기에 뭐 삼청동 그 안가 CCTV 영상이라든지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 전까지의 약 9개월치 비화폰 서버 이미 제출받거나 확보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또 하나 나왔던 오늘 보도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진행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봤더니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하고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말만 어떻게 예. 듣냐, CCTV 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지금 그 정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소위 얘기하는 12월 4일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 그렇죠. 예. 예, 거기도 들여다볼 과연 그 4명만 모인 거냐. 밥 먹으려고 청와대에서 있는 대통령의 안가를 사용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게 핵심은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면 뭡니까? 구속해야 구속이죠. 돼요. 예. 그럼 누굴 구속해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재구속의 사유가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지규현 재판부가 구속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예. 별건으로 구속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찰이 스텝을 먼저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원격 삭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국회 행안위 그리고 또 국정조사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이 원격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점점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더 면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홍장원 전 차장보다 김봉식 전 청장. 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서울청장하고 아니 왜 표정이 지금 만면에 미소를 지시는데? 아니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상당히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뭐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저 헌법재판소에 그 출석해가지고 김봉식 청장한테 그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 예. 장 변호사가 이제 질문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극히 사적인 사적인 내용에 통하였다. 개인사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저도 취재를 했는데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군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하네. 단독 썸네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얘기가 돼야 장사가 좀 조회수가 되는데. 되는데. 예. 굉장히 자, 아쉬워하시는 취재 편의점을 그렇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난리 이런 난리가 지금 구피님이 장윤선 기자님 들으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네. 좀 더 취재해서 만약 취재 편의점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거기 가서 네. 분탕질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악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곧 드러날 일들이. 아니, 제가 아니어도 이미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구속 관련해서 재구속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던 내용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만 이 증거가 지금 활용이 가능한 건데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내란 관련 재판은 지규현 판사가 하고 있고 지규현 판사가 직권으로 뭐 경찰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기소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권은 이제 검찰한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 진행 중에는 여기 그 피의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권익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경호처가 그 서버나 이런 그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그 넘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영장 발부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예. 그리고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내란 그러니까 혐의. 이런 것들 외에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에 대한 것도 그 핵심들은 그 비화폰 서버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도 그 전 사령관들하고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을 특정을 예. 못했어요. 예. 검찰이 그러니까 그때 서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내란 재판에서 활용을 하려면 결국 그 서버의 내용이 필요한 거고 그건 지판사가 그 영장 발부를 해야 돼요. 예. 압생 영장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우리 지판사에게 모든 것들이 또 달려 있는. 참 이 아이러니가 뉴스를 너무 혼자 독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지규현 판사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단 본인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배제를 안 시키고. 예. 오늘도 재판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업소가 2011년 전에 무허가 유흥업소였다는 지금 뭐 것도 소식이 드러났잖아요.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저는 지규현 판사도 지규현 판사지만 중앙지법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단위에서 예,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다소 당신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돌아와라 라는 게 제1의 조치예요.
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의혹이 있는 깨끗한 손이 아닌 사람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재판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 회사는 국민들한테 그러는데. 예, 그렇죠. 하물며 일반 회사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재판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에 여기 뭔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회사라도 그렇게 할지인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걸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봐버린다라는 지금 근데 그게 좀 취지인 거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러니까 좀 뭐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 예.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지기현 판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있고 그게 상당 부분 좀 여러 가지 그 업소와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이제 감찰에 착수하고 직무배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예. 이걸 그대로 이렇게 뭉개고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자꾸 재판부의 독립 얘기를 이제 사법부에서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그 행한 조치들은 사실 납득되지 않는 조치가 많았잖아요. 뭐 비공개로 처음에 갑자기 이제 재판을 돌린다든지 언론에 뭐 취재를 이제 불허하는 방향으로 사진 찍는 거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분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지기현 판사 그 룸사롱 접대 의혹 소명을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건 있는데 대법원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취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예요. 사실 소명했다라고 이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결국 조선일보 기사가 다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대법도 대법 나름의 입장이라는 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정치적인 맥락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맥락도 봐야 되는데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노상원의 배우가 누구인가. 한겨레 신문이 지난주에 굉장히 센 단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2020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렇습니다. 노상원과 윤석열의 만남. 예, YP 프로젝트라는 것을 예. 가동했고 YP, YR 뭐 많았어요. 뭐 많았어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이 끔찍한 소위 노상원 수첩이라는 70쪽짜리 수첩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준의 이제 그야말로 대국민 몰살 계획 비슷한 걸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예. 최소 1차 500명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이 뭐 몇천 명, 만 명 뭐 이런 규모까지 가고 소위 얘기하는 외환 유치죄에 해당하는 그 도발 같은 것도 예.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재판이 공개 재판이었다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이 노상원 재판을 연일 보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공개로 묶어놓고 이상한 프레임 뭐 단일화네 뭐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이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고 이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비공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은 그게 잘 눈에 안 보이고 언론 보도에 안 나오니까 당장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뭐 딴 얘기 맞아요. 프레임에 말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다이브에서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는데 이 대선이 왜 치러지는 대선이냐.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짚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